야, 군바리 새끼. 여기서 어슬렁거리면서 뭐 하는 거야? 명동 한복판에서 갑자기 들려온 거친 욕설에 강지훈의 발걸음이 뚝 멈춰섰습니다. 22살의 해병대 일병인 강지훈은 포항부대에서 첫 정기 휴가를 받아 서울에 막 올라온 참이었죠. 형, 저기 좀 봐. 또 시작이네. 또. 친구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지훈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검은 정장을 빼입은 남자, 서너 명이 젊은 남자 하나를 빙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슬쩍 고개를 돌리며 그 자리를 쏜살같이 피해갔죠. 아, 진짜 짜증나네. 명동이 왜 이 모양이야? 강지훈은 작게 혀를 찼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포항 해병대 부대 근처는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했는데 서울 한복판이 이렇게 험악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괜히 엮이면 우리만 골치 아파져. 친구들이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발은 마치 땅에 붙은 듯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해병대에서 뼛속까지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의감이었거든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병의 정신이라고 귀에 못이 밝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명동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다녔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꼭 잡고 싱글벙글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지역을 꽉 잡고 있다는 흑룡파 조직원들이었어요. 지훈아, 진짜 가자. 여기 조폭들.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 친구 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형도 여기서 시비 붙어서 아주 그냥 죽을 뻔했대. 군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강지훈은 친구들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정의감이 불타오른다고 해도 군인 신분으로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군인이 민간 사건에 개입하면 오히려 일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둘러싸인 젊은이의 얼굴에 붉은 피가 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지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그 젊은이는 자신과 또래로 보였고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같은 부대 후임이거나 선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야, 돈도 없으면서 여긴 뭐하러 기어 나왔어? 군발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어? 조폭 중 한 놈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군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너무나 기분 나빴거든요. 군인이 뭐 대수라고? 휴가 나왔으면 짜져서 조용히 다녀야지. 다른 조폭이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민간인한테는 손도 못 대잖아. 이 겁쟁이 새끼들.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꽉 움켜쥐어졌습니다. 해병대의 자존심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더욱 강하게 팔을 잡아당겼고 지훈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친구들과 명동의 한 삼겹살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계속 윙윙 맴돌았어요. 형들, 우리나라가 원래 이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저 동네가 좀 특별한 거지.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흑룡파라고 이 근처를 꽉 잡고 있는 양아치 조직이 있거든. 경찰도 함부로 손 못 댄다고 하더라. 경찰도?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저놈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고.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복잡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강인함과 정의를 배웠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자신과 같은 군인들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과 친구들은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낮은 절이 가라앉을 정도로 거리는 더 복잡해졌죠.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지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낮에 우리 꼬라보던 그 새끼 아니야? 뒤돌아본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낮에 봤던 바로 그 조폭들이었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지훈과 친구들을 빙 둘러쌌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던 길 가겠습니다. 지훈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해병대 훈련을 받았다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함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던 길? 야,
이 새끼, 낮에 우리 쳐다보던 눈깔이 보통이 아니더라. 마동철이라는 이름의 행동대장이 지훈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군인이라며? 해병대? 네, 그렇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 해병대래. 귀신 잡는다는 그 해병대? 마동철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잡을 수 있겠네? 엉? 주변 조직원들이 다 같이 낄낄대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지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해병대의 자존심이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진짜 갈게요. 친구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꿈쩍도 않고 길을 막고 서 있었죠. 야, 군바리가 뭐 대단하다고?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야 임마. 마동철이 지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민간인한테 손 못 대는 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먼저 손을 대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돈 좀 있냐? 군인 월급 받잖아. 좀 꺼줄 수 있어? 다른 조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져갈까? 저희한테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훈이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마동철이 갑자기 지훈의 멱살을 확 낚아챘습니다. 야, 이 새끼 주머니 뒤져봐. 형, 안 됩니다. 친구들이 소리쳤지만 다른 조직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은 온몸에 힘을 주며 꾹 참았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격투기 실력이라면 이깟놈들은 식은 죽먹기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 새끼 되게 잘 참네. 마동철이 지훈의 뺨을 짝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군인이라고 쳐맞으면서 참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따끔한 아픔이 뺨에 퍼졌지만 지훈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야, 돈 내놔. 안 그러면 더 아프게 해줄 테니까. 조직원 중 하나가 지훈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만 있었죠. 지훈은 그 모습에 더욱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에게게 10만 원밖에 없네? 군바리가 이것밖에 안 들고 다녀? 마동철이 지훈의 지갑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간다. 그건 제 용돈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지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동철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부모님? 하하, 다 큰 놈이 부모님 용돈 받았으냐? 마동철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군인 월급이 얼마나 쥐꼴이면 부모한테 용돈을 받아? 지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밀려왔거든요. 해병대의 자존심도 개인적인 자존심도 모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됐지? 다음부터는 우리 구역에서 함부로 어슬렁거리지 마. 마동철이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동철의 주먹이 지훈의 얼굴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지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친구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먹이 얼굴에 꽂히는 순간 지훈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고 코에서도 뜨거운 피가 흘러나왔어요. 지훈아, 친구들이 소리쳤지만 조직원들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군바리의 현실이야. 명심해, 새끼야. 마동철이 피투성이가 된 지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눈에 띄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조직원들은 낄낄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훈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났어요.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온몸 곳곳이 욱신거렸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팠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친구 집에서 얼굴에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퉁퉁 부어 터져 있고 볼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몰골로 부대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준이 말했습니다.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것 같은데.
하지만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가 양아치들 손에 짓밟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과연 자신에게만 일어난 일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포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강지훈 일병, 얼굴이 왜 그럽니까? 포항 해병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경비병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어설프게 화장품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남자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좀 넘어졌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집중됐습니다. 야, 강지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사고 났어? 선임인 박현식 상병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실수로. 지훈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부대 전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부대 장병인 최민규 일병도 휴가에서 돌아왔는데 지훈과 비슷한 상처를 입고 온 것이었어요. 민규야, 너도 얼굴이. 지훈은 최민규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민규의 얼굴에도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거든요. 형님, 혹시 명동에서? 최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지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민규도 지훈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같은 조폭 무리에게 폭행당하고 돈까지 빼앗겼던 겁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박현식 상병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해병대가 동네북이야? 조폭한테 처맞고 다니게? 소문은 눈 깜짝할 새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장병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가 오갔어요. 명동 흑룡파 놈들이 우리 해병들만 골라서 괴롭힌다더라. 군인이라 함부로 저항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건드린다던데. 최경호 주임원사는 이 소문을 듣고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50대의 베테랑 군인인 그는 이런 일이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강지훈, 최민규. 내 사무실로 좀 와. 최경호 주임원사가 두 병사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최 주임원사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훈과 민규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주임원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최경호 주임원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조폭 새끼들한테 맞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주임원사님, 저희가 먼저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는 민간인이니까.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지. 최 주임원사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우리 해병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어. 최경호 주임원사는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보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상급 간부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런 민간 사건에 군이 개입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 경찰에 신고해봤자 별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영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명동 그 지역은 이미 조폭들이 꽉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어. 무조건 절차를 따라야지. 연대장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네, 신고 접수했습니다. 수사, 해보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말라는 뜻이 역력히 보였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대 내에서는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드러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명동에서 휴가를 보낸 해병들 중 무려 5명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거 완전히 우리를 호구로 보는 거네. 선임들 사이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옛날에는 해병대라고 하면 다들 피해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오히려 해병대라고 더 괴롭힌다고? 조폭 놈들이 군인은 절대 대응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노린다는 거야. 다른 선임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부대 전체의 사기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가를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장병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서울이 집인 장병들은 고향에 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최 주임원사님,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윤태영 작전참모가 주임원사를 찾아왔습니다. 장병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위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라고만 하니 최경호 주임원사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주임원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최 주임원사가 물었습니다. 윤일병이 또 당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심합니다. 병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휴가에서 돌아온 윤지석 일병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윤지석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저보고 해병대 간판 당장 내리라고 하더군요. 이 소식은 마침내 해병 제1사단 사단장인 한서연 소장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50대 초반의 한서연 소장은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투스타였어요. 그녀는 전설적인 해병대 출신으로 불같은 카리스마와 신기에 가까운 전술 지휘 능력을 모두 갖춘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한서연 소장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싸늘한 분노의 기색이 떠올랐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한서연 소장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보고하는 참모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서연 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차갑고 서슬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우리가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인데 동네 조폭한테 얻어맞고도 참으라는 말입니까? 한서연 사단장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사령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민간 사건에 군이 직접 개입하면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한서연의 강렬한 시선 한 번에 입을 꾹 다물어야 했습니다. 민간 사건이라고? 한서연 사단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한 민간 사건일 수 있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서연 사단장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어요. 25년간 해병대에 몸담으며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제새끼 같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함께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윤태영 참모, 한서연이 작전 참모를 불렀습니다. 예, 사단장님. 윤태영 중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으로 냉철하고 정확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흑룡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세요. 조직도, 거점, 활동 패턴, 샅샅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사단장님, 설마. 다른 참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한서연 사단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조폭 따위에게 맞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참모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한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절차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서연이 단칼에 말했습니다. 대신 이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 해요. 윤태영 참모는 한서연 사단장의 결심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관을 만난 것이 군생활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는 의지가 이렇게나 강한 지휘관은 정말 흔치 않았거든요. 이지아 대위도 함께 하도록 하세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지아는 30대 중반의 여군 대위로 경찰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에서 군으로 전직한 경력 덕분에 민간 수사와 군 작전을 모두 이해하는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경찰과의 협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태영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지아 대위가 담당하세요. 경찰 출신이니 그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요. 한서연의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연 사단장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의 밤바다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피해를 당한 해병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훈, 최민규, 윤지석 모두 스물 남짓한 꽃 같은 청춘들이었죠. 이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니 한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새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 한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 또한 젊은 시절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과 무시를 견뎌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가 지금 이 아이들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 사단장은 최경호 주임원사를 불렀습니다. 50대의 베테랑 부사관인 최 주임원사는 한서연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믿음직한 동반자였어요. 주임원사님, 우리 장병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 주임원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 있었어요. 휴가도 제대로 못 나가겠다고 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한서연의 눈에 결의의 찬빛이 떠올랐어요. 사단장님, 최 주임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한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폭놈들이 우리 해병을 함부로 대했으니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죠. 최경호 주임원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서연 사단장의 진짜 의도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직접 나서시겠다는 겁니까? 최 주임원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네, 작전명은 유령입니다.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이 이번에는 조폭을 잡는 겁니다. 그날 오후 극비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한서연 사단장, 윤태영 작전참모, 이지아 대위, 최경호 주임원사, 그리고 특수수색대 출신 정예 간부 몇 명뿐이었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서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흑룡파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다시는 우리 해병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태영이 물었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한서연의 계획은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지아 대위는 경찰과의 비공식 협조 채널을 구축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나선다 해도 경찰의 도움이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이지아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윤태영 참모는 작전 계획을 세우세요. 민간 피해는 제로에 가깝게 그러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서연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최경호 주임원사가 물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일주일 내에 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한서연의 답변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단장님, 혹시 상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를 제기하면 한 간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책임 전부 제가 지겠습니다. 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당한 수모를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지휘관을 모시게 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이번 작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한서연 사단장은 다시 한번 피해를 당한 해병들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해병대의 자존심과 제새끼 같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아 대위, 경찰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서연 사단장이 작전 준비실에서 물었습니다. 며칠간의 정보 수집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벽에는 흑룡파 조직도와 명동 일대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지아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이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경찰도 흑룡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반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명동 일대를 담당하는 그는 흑룡파의 횡포를 잘 알고 있었지만 증거 부족과 조직적 대응의 어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죠. 군에서 직접 나선다고 하니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지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흑룡파를 뿌리 뽑고 싶어 합니다.
윤태영 참모가 조직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흑룡파는 황대호를 두목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핵심 간부가 10명 정도고 말단 조직원까지 합치면 50여 명 규모로 파악됩니다. 주요 거점은 어디인가요?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명동 지하상가에 사무실이 있고 근처 유흥업소 3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영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을지로의 불법 도박장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해병들을 직접 폭행한 마동철이라는 놈은 한서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의 오른팔 격입니다. 윤태영이 마동철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폭력 전과가 아주 많고 특히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걸 즐기는 악질이라고 합니다. 한서연은 마동철의 사진을 오랫동안 노려봤습니다. 강지훈과 다른 해병들을 폭행한 장본인의 얼굴을 보니 끓어오르던 분노가 다시 치솟았어요. 작전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한서연이 윤태영에게 물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영이 작전 계획서를 펼쳤어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및 감시, 두 번째는 핵심 거점 동시 타격, 세 번째는 두목 황대호와의 직접 대면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한서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없는 심야 시간대를 노리고 물리력 사용도 최소한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윤태영의 계획은 빈틈없이 치밀했습니다. 그때 최경호 주임원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특수수색대 출신 정예 간부들 준비 완료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12명입니다.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요원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최 주임원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들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겁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의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이들은 모두 지옥 같은 훈련을 거친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이지아 대위가 물었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 서울로 출발합니다. 한서연이 결정을 내렸어요. 작전명, 유령, 지금부터 개시합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한서연 사단장과 작전팀은 모두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군인의 강철 같은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윤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미 모든 각오는 했습니다. 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당한 걸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작전팀은 즉시 명동 일대에 유령처럼 잠입했습니다. 이지아 대위는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윤태영 참모는 현장 지휘를 맡았어요. 특수수색대 출신 간부들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소리 없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물 확인. 무전기에서 나지막한 보고가 들려왔어요. 마동철 평소처럼 명동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음.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린다. 윤태영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한서연은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동거리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 속에서 조폭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다시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놈들이 감히 우리 아이들을 건드렸구나. 한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유령 1호 이상 없나? 윤태영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유령 1호 이상 없음. 유령 2호 대기 중. 유령 3호 목표물 시야 확보. 각 조의 보고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어요. 작전 개시. 한서연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실전 경험과 완벽한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먼저 을지로의 불법 도박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특수수색팀이 소리 없이 침투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제압했어요. 총이나 흉기 대신 완벽한 맨손 기술로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 같았습니다. 1호 거점 제압 완료, 2호 거점 제압 완료, 3호 거점 접근 중.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보고에 한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명동 지하상가에 있던 흑룡파 사무실도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온갖 위세를 부리던 조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어요. 이게 뭐야?
너희들 누구야? 마동철이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특수수색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 간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마동철을 가볍게 제압했어요. 불과 30분 만에 흑룡파의 주요 거점은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조직원들은 정확하고 절제된 기술에 의해 제압됐고 단 한 명의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단장님, 1차 작전 완료했습니다. 윤태영의 보고를 들은 한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흑룡파 두목, 황대성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황대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40대 후반의 흑룡파 두목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다른 조직 간부들과 거나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뭔 일이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황대호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이 털렸습니다. 도박장이랑 유흥업소도 전부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황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간부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죠. 어떤 새끼가 감히 우리를. 황대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목님, 마동철 형님도 잡혀갔답니다. 경찰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놈들이랍니다. 황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을 주름잡아온 그였지만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부 집합장소로 모여 황대호가 급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는 조직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한편 한서연 사단장은 명동의 한 카페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어느새 경찰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재하 대위가 미리 조율한 대로 경찰이 깔끔하게 뒷정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황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영 참모가 보고했어요. 강남에서 빠져나와 지금 명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한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니 왕이 직접 나올 수밖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태영이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야죠. 한서연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을 내야죠. 황대호는 급히 명동으로 달려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縄발이었던 곳곳이 경찰 통제선에 막혀 있었고 조직원들은 대부분 연행되거나 쥐 죽은 듯이 숨어버린 상태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황대호가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황대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태영 참모였어요. 황대호 씨, 맞으시죠? 윤태영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습니다. 넌 누구야? 어떤 새끼인데 감히 우리 구역을. 황대호가 버럭 화를 내며 다가서려 했지만 윤태영의 서늘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윤태영이 말했습니다. 거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곤란해질 겁니다. 황대호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았어요. 이미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라는 거야? 황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따라오시면 알게 됩니다. 윤태영이 차를 가리켰습니다. 차 안에서 황대호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조직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경찰도 아니고 다른 조폭 세력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저기 계십니다. 윤태영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황대호가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야구 배트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저분이? 황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해병 제1사단 사단장 한서연 소장님이십니다. 윤태영의 말에 황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군인이라고? 황대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왜 군인이 우리를? 직접 여쭤보시죠. 윤태영이 말했습니다.
황대호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한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군인의 위엄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앉으시죠. 한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황대호는 자신도 모르게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황대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한서연의 강렬한 시선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병들을 왜 건드렸습니까? 한서연의 첫마디였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강렬하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해병들을요? 황대호가 더듬거렸습니다. 강지훈 일병, 최민규 일병, 윤지석 일병, 한서연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똑똑히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두 당신 부하놈들이 개처럼 끌고 다니며 폭행한 우리 해병들입니다. 황대호의 기억 속에서 그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마동철이 몇 번 군바리 놈들 좀 손봐줬다고 자랑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황대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한서연의 어른 같은 눈빛 앞에서 말이 턱 막혔어요. 군인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셨습니까?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에게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더 잔인하게 괴롭힌 거죠? 황대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서연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조직원들은 군인들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고 일부러 더 악랄하게 괴롭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과하세요. 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내 새끼들, 우리 해병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황대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군 장성 앞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조폭 두목이라는 위세가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황대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말없이 흐르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포항까지 직접 와서 사과하십시오. 한서연 사단장의 말에 황대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 부대까지 직접 와서 피해를 당한 우리 해병들에게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포항까지요? 황대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어요. 자신이 조폭 두목으로서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세요. 한서연이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인 보호 협약서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군인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글로 남기는 겁니다. 황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흑룡파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 대한 일체에 위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꼭 써야 합니까? 황대호가 망설였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한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거부한다면 오늘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황대호는 한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이것이 결코 빈말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제국이 먼지처럼 사라진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능력은 자신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대호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후들거리는 손으로 협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사흘 후 포항 해병대 부대에는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문 앞에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고 거기서 황대호가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 또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흑룡파 황대호입니다. 황대호가 경비병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약속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경비병은 당황했지만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곧 최경호 주임원사가 나와 황대호를 맞았습니다. 따라오시죠. 최 주임원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부대 안면회실로 들어서는 황대호의 모습을 본 해병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조폭 두목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부대에 직접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사단장 집무실 앞에 도착한 황대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한강에서 만났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다시 온몸을 짓눌렀어요. 들어가시죠. 최 주임원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면회실 안에는 한서연 사단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피해를 당했던 해병들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강지훈, 최민규, 윤지석 모두 황대호의 부하들에게 치욕적인 폭행을 당했던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왔군요. 한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은 다행입니다. 황대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폭 두목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굴욕적인 행동이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지훈 일병, 최민규 일병, 윤지석 일병. 황대호가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제 부하놈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병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모욕했던 조폭 두목이 지금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군인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황대호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지훈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눈 녹듯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사단장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황대호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협약서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겁니다. 네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황대호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황대호가 부대를 떠난 후 해병들 사이에서는 경이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사실에 모두가 깊이 감동했어요. 사단장님, 진짜 대박이신 것 같아. 강지훈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나서주시다니. 말도 안 돼. 그러게 말이야. 이런 상관을 만난 건 진짜 우리 인생의 행운이야. 최민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 전체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해병대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자부심이 모든 장병들의 가슴에 가득 퍼져나갔어요. 한편 이 소식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한 기자가 우연히 이 사건의 실마리를 포착한 것이었어요. 해병대가 조폭을 제압했다고? 김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대의 젊고 패기 넘치는 기자인 그녀는 항상 특종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며칠간의 끈질긴 취재 끝에 김 기자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조폭에게 부당하게 당한 일부터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한 과정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잖아. 김 기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해병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야.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 김 기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군의 민간 개입이라는 다소 민감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그녀는 해병대의 정의로운 모습과 부하를 제 몸처럼 아끼는 지휘관의 참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 이번엔 조폭을 잡다. 기사는 그야말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해병대의 정의로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특히 한서연 사단장의 결단력과 리더십이 크게 주목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진짜 멋진 어른, 저런 상관 밑에서 일하고 싶다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부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리더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한서연 사단장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바다가 아름다운 석양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많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후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휴가를 다닐 수 있겠구나. 한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형, 이번엔 정말 뭔가 다를 것 같아. 강지훈이 친구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정기휴가를 받은 지훈은 조심스럽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끔찍한 기억이 있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사단장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민준이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괜찮을 거야. 우리 사단장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잖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한서연 사단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심이 그를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명동거리에 도착한 지훈과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전에 느꼈던 위압감이나 불안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기 봐. 서준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예전에 지훈을 괴롭혔던 바로 그 조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달랐죠. 조폭들은 지훈을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슬금슬금 다른 길로 피해갔어요. 마치 지훈을 무서워하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와, 진짜네. 대박이다.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우리를 피해가네? 지훈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벌레 보듯 괴롭혔던 조폭들이 저렇게 기가 죽어서 도망치듯 피해가다니 사단장님의 힘이 이렇게나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아,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 서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훈과 친구들은 명동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쇼핑도 하고 재미있는 영화도 봤어요. 예전처럼 주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명동 거리를 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저 혹시 해병대 분이세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저희 같은 상인들이 그동안 저 양아치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툭하면 와서 돈 뜯어가고 행패 부리고 장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아, 네.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서 저놈들을 싹 다 정리해 주신 덕분에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남자는 명동에서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상인은 지훈의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었어요. 지훈은 당황했지만 상인의 얼굴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사단장님께서 지훈이 말하려 했지만 상인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명동 상인들과 시민들이 해병대 군복을 본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제야 지훈은 이번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만 편해진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평화를 되찾은 것이었어요. 조폭들의 횡포로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상처 하나 없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지훈아, 어땠어? 서울은 좀 괜찮아졌어?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전부 우리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지훈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해병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휴가를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거든요. 한편 한서연 사단장의 사무실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사단장님, 왜 인터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윤태영 참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사단장님과 우리 해병대의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하를 지키는 것은 지휘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이런 일로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의 조용한 바람과는 달리 이 사건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서연 리더십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며 그녀와 같은 상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단장,
부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지휘관 같은 찬사가 넘쳐났어요. 해병대 전체의 자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다른 부대 해병들조차 우리 해병대 사단장님이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해병대라는 이름 자체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명동 일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어요. 흑룡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른 조폭들 역시 감히 이 지역에서 활개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대호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지금은 조용히 다른 사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거리에서 군인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강지훈을 비롯한 피해를 당했던 해병들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휴가를 나갈 때마다 당당하게 서울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군인이라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한서연 사단장은 다시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바다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해병들이 보내온 수많은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상관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배웠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었죠. 한서연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큰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보다 완벽했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귀신이 아닌 조폭을 잡았군요. 한서연이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해병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자부심이 담긴 미소가 떠올랐어요. 해병대의 명예를 지켰고 사랑하는 부하들을 보호했으며 나아가 사회 정의까지 실현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있고 가슴 벅찬 일은 없었어요. 창밖의 건풀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자신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설 것이라고. 자신의 새끼를 지키는 것은 지휘관의 숙명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해병 제1사단에는 평화로운 고요가 흘렀습니다. 모든 해병들이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밤이었어요. 그들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단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서울 명동거리에서도 평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누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병들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고향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 잡던 해병이 조폭을 잡은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군인의 모습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서연 사단장의 그 한마디는 모든 해병들의 가슴에 뜨거운 자부심으로 새겨졌어요. 우리는 귀신도 잡고 조폭도 잡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병이기 때문이다.